사회편 볼게요. 사회편 첫 번째는 신분제도 이야기입니다. 신분제도. 우리 조선 신분제도 어떻게 들었어요? 맨 처음에 여기 때 들었죠. 원래 양인과 뭐로 나눠져 있다? 천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신분제를 뭐라 불렀어요? 양천지를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시간 이름에 따라서 이 양인 속에 분화가 생긴다고 그랬죠. 특히 이 양인 속에서 다 같은 양인도 아니더라. 양반과 누구요? 상문이 구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중인도 있고, 중인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천민, 노비도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예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양반과, 얘는 얼마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건 원래부터 있는 거고. 상민의 구분이죠. 양인도 일반 양민과 양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구분이 생겼다고.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요? 반상제라고. 그죠? 한 글자에서 반상제를 부른다 했잖아요. 잠깐, 우리 경국대는 언제 만든다 했지? 그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왕으로 치면 성종 때, 반번에 경국대죠. 맞아, 이때 만들어진 거라니까.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쓰인 게 경국대전이니까. 그럼 경국대 바탕이 된 신분제는 뭐야? 여기잖아. 양천제라니까. 그래서 법제적 신분제가 말하면 뭐라고요? 그게 양천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권리무관계를 다 모르는 거야. 양천으로 들었다니까요. 고려도 그래서 어째 양천으로 들었잖아요, 실제로. 요즘 내용이 좀 바뀐 얘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아무튼 법제적 신분제 양인과 천인인데 하자면 이제 변해가는 이 반상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들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잠깐만 볼게요. 법으로는 권리무관계 이렇게 돼 있지만 이들의 모습도 잠깐 보자고요. 자, 양반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양반이라고 볼까요? 반이 몇 개란 이야기야? 말 그대로 양반이잖아요. 반이 몇 개? 두 개란 이야기예요. 응? 반이 두 개란 반. 내 발음 이상했나? 반이 두 개란 이야기. 반이 두 개. 양반이니까. 맞아. 원래 양반이란 것은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원래 관직적 개념이야. 한걸 말하면 실제로 여러분 양반이든 중이든 이게 다 과거 제도에서 왔다는 거 알겠어요? 문과 합격자 문반과 무과 합격자 뭐 무반 그 두 반을 합쳐서 뭐야? 양반이라 부른 거고요. 원래는 양반은 실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관직자만을 양반이라 불렀던 거고요. 그럼 중위는 뭐겠어요? 우리 과거 배웠으면 알지. 조선시대 과거는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그렇지 잡과도 있지. 그래서 원래 중위는 이거예요. 잡과 합격자요. 그게 원래 중위냐? 기술관들 이해가십니까? 자, 아무튼 이거 난지 보도록 하고 과거들 원래 양반은 맞아 판 두 개야. 문반과 무반. 다른 말로 동반과 서반. 동사라 부르기도 해요. 이거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문이라 안 하죠? 문무지? 서동이라 안 하죠? 동서지? 예고 우리 언어 조사는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양반집 보면 응? 실제로 꼭 관직 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맞지? 그게 나중에 신분적 개념으로 바뀐 거야. 이게 확산돼 간 거야. 문반과 무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가문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신분이 되는 거지. 내가 극단적 표현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 영의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직 얘가 과거를 못 붙었어. 여러분 질문. 원래 조선 초에 이 개념의 양반은 맞아 틀려? 아니지. 영의정 아들이라도 아직 과거를 못 붙어서 관직을 못 가졌으면 문반이나 무반에 속하지 않으면 걔는 원래 양반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양인에 불과했던 거야. 하지만 나중에 이게 하나의 신분적 개념 정착되면 이렇게 가족 가문까지도 양반을 부르면 그때부터 그게 양반이 되는지 알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기 더 옳은 겁니다. 신분적 사족이라는 분이 맞습니다. 왜? 양반이란 게 두 가지 의미를 띌 수 있잖아. 관직적 개념이 양반일 수도 있고 아니 신분적 개념이 양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양반이라는 머릿속은 솔직히 요 개념보단 여기 더 강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양반이란 말이 그 오해를 피해서 신분적 개념 양반은 차라리 사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자, 아무튼 그러구나. 원래 양반은 관직적 개념에서 하나의 신분적 개념이 됐구나. 그죠? 그걸 더 정확히 써서 신분적 개념을 더 정확히 써서 사족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 번 좀 듣고 가시고요. 이에 반해 중인은 맞아요. 원래는 뭐야? 기술관들을 우리가 중인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좀 더 이것도 의미가 확장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도 이제 중인에 포함시킬 것 같아요. 하급관리층들. 그들을 중인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 누가 있냐?
뭐? 중앙아지 하극관리. 요거 놈들이 방금에 사고 치는 애들이잖아요. 서리도 있고. 그 밖에 지방의 향리도. 어째요? 중인을 넣고. 그리고 토관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건 난 뒤에 강의에서 제가 볼게. 그리고 하급장교, 군교, 하급관리층들. 그들을 뭐에 집는다고? 중인에 넣기도 한다고요. 아, 참고로 표현 한번 좀 가르쳐 볼까요? 요 앞에 서리를 뭐라 썼어요? 경아전. 향리를 왜 아전 써있지?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하급관리층 다 어디서 알았을까요? 얘들 하급관리층이가 관리잖아. 관아 근처에 살았겠죠. 관아 앞에 살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얘들이 부른 표현이 이거구나. 관아 앞에 사네. 그래서 얘들이 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배운 게 알아? 향리는 어때? 지방 관아 앞에 살지. 지방을 우리 한 글자로 나눠서 왜? 그래서 얘들이 외아전이고요. 자, 우리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이제 뭐라 부른지 알겠지? 중앙이니까 서울경자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걔들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라고? 경아전이야. 이해가십니까? 에? 자, 그리고 이건 뭐 일반적 문제는 아닌데 그 한능감 때문에 소개하자면 나중에 우리 이제 여러 신분들의 명부들을 볼 거거든. 이런 향리들의 명부도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요? 명부니까 이게 뭐예요? 한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기억나. 아니죠, 안. 그래서 향리 명부는 뭐라 부고요? 단한. 단한은 향리 관련된 이야기구나. 잠깐 봐두시고. 아무튼 중인은 저분으로 치면 기술관들, 작가 출신자들. 하지만 학업관리층들. 여기까지 확산된 거고. 이해갑니까?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뭐가요? 중인된 애들이 있겠지. 누구? 양반집에서. 양반이 한 신분화 됐을 때 누굴 따라내든가요? 차배 자식 따라내잖아요. 그게 중인이죠. 누구? 서울. 여러분 서울 차별받은 거 맞지? 에? 서울은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절대가 서울은 과거 봐. 관직에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홍길동전이 오바야. 솔직히 홍길동을 보고 있으면 걔가 저렇게 억울할 이야기인가 생각이 들어요. 일반 양민에 비해서 꽤 괜찮은 애야. 서울은 뭘 못 봐? 그렇지. 과거 중에 오직 문과를 못 볼 뿐이잖아. 그 승진의 제약이 있는 거고. 맞지? 그걸 우리가 금고라 불렀던 거 기억나요? 서울 금고. 어느 왕 때부터라고? 내가 그 어떤 특정의 사적 감정이 있다고 소개했죠? 태종 소개 한 바 있었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 중위까지 봤고, 그리고 일반 백성 상민층을 내려오면 상민의 대표적 뭐가 있고요? 농민이 있을 거고, 그밖에 없죠? 수공업자 있죠? 공장이 있었잖아. 얘들 명부도 있었잖아. 공장 아니라고. 얘들 관용수업 운영했던 얘라며. 얘들 데리고 운영이 관용수업이라며. 그리고 상인도 받죠. 그래서 상인들 장사를 하면 나라에 허가받았지. 서울에 누가 있었어? 시전들 있었죠. 시전 상인들. 지방에 누가 다녔어? 보부상. 맞아. 그래서 관아상인들이 있었고요. 시전상이나 뭐 보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죠. 뭐라 썼어요? 발음이 돼요? 자, 한 번만 소개할게요. 우리가 보면 여기 아직 끼인 세대가 하나 있다는 거야. 끼인 신분이. 신분은 뭔데요? 가르쳐 줄게. 왜 안 써지냐? 쓰자. 신분은 뭔데? 양인이 맞아. 신분은 양인인데 근데 그 여기 하는 일이 뭐가 하는 일이야? 천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분이 뭐냐 물어보면 얘는 양민 맞아. 양인이 맞아. 근데 하는 일이 천할 뿐이야. 이해가시죠? 한번 붙여 읽어볼게요. 뭔데요? 반면 신양역 안 되죠? 실량역천. 두음법칙 실량역천. 실량역천이 뭔지 알겠죠? 그게 양인신분에 속한 거야. 근데 여기 천할 뿐인 거지. 그걸 따로 보는 거야. 자, 실량역 총 몇 개냐? 7개가 있어요. 소개만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칠반 천정이 남아있는데 양민족이 천한 역할 하는 거 7개. 여기서 많이 본 적 있지 않아요? 역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참이 있는 거지. 우리 교통수단 받을 역참 봤지? 교통제도에서. 기억나요? 교통과 통신제도에서. 봉수 어디서 봤어요? 봉수에 봤지? 조절 어디서 봤을 것 같아요? 좋은 제도 본 거야. 이거 해야 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이거 우리가 뵀던
교통과 통신에 종사했던 자들, 역참이나 뭐 봉수나 혹은 어제요 좋은 데 종사했던 자들, 그게 너무 고된 거야. 여러분 역참이 공부하냐 역절 안 힘들겠어요. 맨날 말똥치고 했는데 힘들어 죽겠고요. 여러분 배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신량적체 폼 안 나잖아요. 그게 천역이에요 천역. 천역으로 제일 당혹스러운 것도 있어요. 수군도 있어요. 육군에 비해서는 수군 진짜 고대죠. 그래서 뭐 천역이야. 외우고 할 것도 없어. 이게 4개 먼저 바꿔요. 그 밖에 3개만 외우시면 돼요. 혹시 시험 볼 사람들이면. 조례, 나장, 일수. 나장은 여러분 때리는 애고요. 혼자. 에? 조례는 중앙아치 잠이려는 애. 지방에 잠이려는 애. 근데 그렇게 외울 건 없고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건 정말 시험을 보는 학생이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조례, 나장, 일수. 근데 이건 우리 교통과 통신에 맞네? 육군에 비해서 수군 딱 생각, 천역 같네? 진짜 고되니까. 에? 꼭 필요하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량역천이 뭔지 알겠죠? 양면이 천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거 천미. 그중에 누구 보자고요? 노비 잠깐 보면. 노비는 자 소유 주체에 따라 공노비와 또 뭐로요? 산노비라는 거 보신 적 있고요. 산노비도 거주 형태 둘러 쪼개진 거 기억나죠? 주인이 데리고 살 수도 있고 따로 살 수도 있고. 뭐가 있고요? 설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이건 다 들었던 이야기잖아. 자, 이 중에 괜찮은 건 설고예요, 외고예요? 외고죠? 얘는 주인과 따로 사니까 가족도 꾸릴 수 있고 재산도 가질 수 있잖아. 노비치지만 거의 양민과 지위가 비슷했잖아. 대신 뭐 내야 돼요? 몸값 내야 한다니까? 누린 게 많으니까 몸값은 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몸값을 두 글자 뭐라 불렀어요? 신공이라 부르던 거 기억납니까? 이해가세요? 산업인은 신공 냈던 외고 노비도 있고요. 공노비도 마찬가지지. 관청에 사는 노비도 있고 관청 밖에 사는 노비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관청에 사는 노비 이게 좀 낯설죠. 선상이라 부르고 낯설어요. 조선시대 관청이 근무한 노비 선상. 관청이 밖에 사는 노비를 뭐라 하느냐? 납공. 왜 납공이라 부를 것 같아요? 얘도 따로 살잖아. 가족 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재산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양민과 비슷하잖아. 뭐 내야 돼? 신공 내야지. 신공을 납부한 노비야. 그럼 뭐라 부르겠어? 그게 납공이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알겠죠? 납공인지 알겠지? 요것만 외우면 되겠네? 좀 줄여주는데 그래도 힘드는가요? 이렇게? 그죠? 잠깐만. 그래. 분명히 이런 노비들은 어째요? 신공납부에 대해 많은 걸 누리고 있단 말이 진짜로. 양민과 거의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잠깐. 근데 여러분 노비는 사람의 재산이야? 재산이죠. 그렇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고요. 나중에 유산 상속할 때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부모한테 유산 받고 싶은 건 대표 중에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가 뭐야? 그건 땅하고 또 하나 뭐겠어? 노비지 노비. 그 노비는 사고 팔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일종의 재산이라니까요. 그 불쌍한 게 노비인 거고요. 자, 노비 신분결정 이야기 좀 다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사회적 천시의 대상이 됐다. 혹시 이 사람들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 누구야 누구? 착부터. 기억 안 나? 도살업자. 씨. 우리 고려시대 도살업자를 부른 표현 요거였잖아. 양수척 화책을 불렀던 뒤에 척 붙어 있던 사람들. 기억나요? 이 사람들 원래 출발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출발 이렇게 논란이 있던 사람들이라니까. 가장 대표적 설은 그거라니까. 북방 이민족들. 고려 저 위쪽 살던 뭐 돌골, 여진, 거란 이런 얘들이 따뜻한 남쪽 내려와서 우리 땅 들어와 살았다니까. 고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민족들을 수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던 얘들이 내려와 살았으니까. 걔들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나라 우리 땅 고려 땅 들어와서. 우리 호적에도 없었던 얘들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있던 위에 살던 얘들이니까. 내려와서 뭐 있겠어요? 아니 그 유목민들이잖아. 뭐 가축도 잘 기르고 해. 그리고 어째요? 그 잘 잡기도 하고 해. 저축도 할 거 아니에요. 껍데기 벗겨서 가죽으로 뭐 제품도 만들고 해. 이거라니까? 근데 얘들 저 북쪽에 있던 애들이니까 우리 얘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고려 사람들 같이 어울리기 싫었을 거 아니야. 따로 집단적 거주지 이루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냉대와 천시를 받았다니까?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해 누구라고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세종이라고. 세종이 굉장히 짠했다니까. 쟤들도 우리 땅에 산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우리 백성을 받아야지 않냐. 예?
그래서 걔들도 이제 뭐라 부르자? 일반 농민처럼 불러주자.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일반 농민을 부르던 표현 기억나? 뭐라고 불렀어? 보라 이렇게 불렀잖아. 고려시 일반 백정 뭐야? 농민을 부르는 말 백정이라 불렀잖아. 그래서 누구들도 얘들도 뭐라 부르자? 백정이라 불러주자. 그게 세종 때 이야기라고. 그게 누가 삐진다고? 그럼 삐졌다니까. 아니 내가 왜 쟤들하고 똑같냐고. 이씨. 야 우린 이렇게 부르지 마. 이씨. 그래 누구만 백정이 됐다고요? 이들만 백정 됐다니까. 이게 신백정이라고. 호칭이 역전이라고 했잖아. 세종 때. 기억나죠? 그 도축업자의 호칭이 백정을 남기 시작한 게 조선 세종 이후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신문제 다 봤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어째 법제의 신문제 뭐고요? 양천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나누기 시작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나누기 시작했다. 반상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각 신분만의 특징들을 잠깐 보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노비의 신분 결정 원칙 잠깐 볼까요? 노비 신분 보면 노비가 결혼한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예요? 아, 노비에서 노가 버렸어. 남자 노비를 노라 부른다겠지? 여자 노비를 비라 부른다겠잖아. 그래서 합쳐 노비라 부른다겠잖아. 아버지가 노비인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엄마는 능력 있나 봐요. 양이 여자로 결혼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에? 여자 노비 능력 있는 거예요. 양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 맞아요? 이 사이 자식 받겠죠. 자식 뭐예요? 여기 자식 뭐예요? 노비지? 자식 뭐예요? 노비지? 자식 뭐예요? 노비죠? 우리 들었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 네 글자로 불렀지. 뭐라고요? 일천즉천이라고. 이게 일천즉천이라고. 노비는 뭐 엄마 아빠 어느 한자 노비면 자기가 노비라니까. 기억나요? 그런데 태종 때 이 중 하나가 노비가 아니었던 거야. 태종. 뭐가? 보세요. 이게 노비가 아니었던 거야. 요건 양민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라간 거야? 여기라면? 아버지 신분 따라간 거 맞지? 그걸 이렇게 불러. 노비? 한자로 썼다. 미안해. 한글 썼어야 돼. 여기는 한글 썼어야죠. 여기는 괜찮은데. 미안해. 내가 진짜 오바야. 나 진짜 다음부터 반성호 한글 많이 쓰도록 할게요. 노비, 종, 부법. 누굴 따랐다야? 아버지 따랐다는 이야기죠? 자, 목적 딱 보이죠? 목적 뭐야? 이거 태종 때 한 거거든? 목적 말해봐. 이러한 씨 여러분 노비 종부법을 일천직해 노비 종부법을 했단 말은 노비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야? 양민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야? 양민 숫자 늘리겠다는 이야기잖아. 목적 딱 저기 있지 않아? 뭐에 안정? 국가? 재정에 안정. 노비 군대 안 간다니까. 세 안 낸다니까. 그 조선 초에 나라의 재정이 튼실해지게 바랄 거 아니야. 그래서 태종이 실시했던 게 바로 뭐야? 노비 종부인 거예요. 그 나라 재정이 안정된 뒤에는 다시 어째요? 다시 일천즉천이야. 난 조선 후기 때 잠깐 하나 넣을게. 요거 노비 종부도 있으면 뭐도 있겠 노비 종 모도 있겠죠? 노비 종 모도 있겠지? 종보로 써 있어? 노비 종모. 오케이? 이것도 목적이 뭔지 보이지? 노비 종모면 뭐가 해당된 거야? 여기 해당된 건 이건 조선 후기 때 이야기지. 이게 양민이라는 이야기잖아. 맞죠? 목적 뭐야? 국가 재정의 안정이지.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일천즉천이 아니라 노비 종부로든 노비 종모로든 목적은 국가 재정의 안정이구나. 이해갑니까? 조선 초에는 노비 종부로 한 적이 있었다. 저 후기 때 노비 종모는 되게 중요하게 들을 거라서 난지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노비 신분 결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회정책 잠깐 보시면 유화책도 있고 뭐도 나왔다. 강경책.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의 토지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나라는. 그래서 여러 사회정책 시행했다. 왜 백성 토지탈을 막어? 백성 살기인데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럼 토지를 도망갈 거 아니야. 도망간 문제가 뭐야? 그럼 나라에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 도망치면 아까 봤잖아. 조선은 어째 가정에 친족 조직이 되겠고 그걸 두 글자가 뭐라 불렀죠? 족지. 안 되면 이웃 조직이 되겠잖아. 뭐라 들었어? 인증도 받잖아. 이런 정책 실시한 목적 기본적 뭔 거야?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야.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야?
뭘 달라고 그래. 가면 힘들어. 예? 달래보다가 안 달래죠. 그럼 어째? 가면 죽는다. 확 죽는다. 못 가. 이게 이제 강경책이야. 자, 유아책도 잠깐 보실까요? 유아책 첫 번째 보시면 시책으로 농민보호의 노력이 나와 있죠. 뭐 농번기 때 농사를 너무 아파 죽겠어. 여기에 동원하지 않겠다.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할게. 농민보호책인지 알겠죠? 유아책이야. 같이 있자. 또 재해를 겪으면 어째 세금도 깎아줄게. 떠나지 마. 농민을 어떻게 달래보는 거야.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닌지 알겠죠? 어떻게 농민을 달래보는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죠? 그 밖에도 농업을 권장하는 것도 나와요. 농업 권장을 대표적인 뭐 나왔냐? 제사 지내네. 제사가 뭔데? 미쳤나? 한자도 와 있었네. 진짜. 근데 이거 우리가 했는데? 이거 뭐예요? 사직.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직이랑 같이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토지신. 여기 벼자라겠지. 곡식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면 첫 번째 전공을 세우고 경복궁선생님 자부에 못 둔다겠어. 정묘가 사직 둔다겠잖아. 맞아요?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직을 세우고 거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 밖에 선농단. 그럼 선농단 처음 들어봐요? 여기도 중국에서 말하는 토지신과 곡식신이야. 여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농사가 중요성을 알리는 거잖아. 아, 여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 여러분 요 선농단 제사 지내고 나서 혹시 알아요? 이때 제사로 제물로 소를 올리고 그리고 어째요?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탕을 한 그릇씩 먹였죠. 근데 이 탕의 기원에 대한 논란은 딴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가장 유일한 설이긴 한데 선농단 제사 이후에 백성들은 소를 함부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소는 자연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소는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근육질. 이걸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블링 끼면 안 돼요. 근데 그 소를 먹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제사 이후에 고기도 좀 넣고 뼈 삽을 우려내서 먹인 거죠. 그 여름하는 뭐예요? 설렁탕이죠. 여기에 있었던 동네가 어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북 가보면 그게 무슨 구더라? 제기동 알아요? 서울 지명 괜히 불러줬구나. 여기서 제사 지냈잖아. 그 터가 있잖아. 터기자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제기동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째요? 농사의 모범도 보여줄까? 내가 농사 지은 거 봐봐. 나도 농사 짓잖아.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땅도 있었던 거 적전이야. 적전이 어디 근처에 있겠어요? 선농단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계속 농사의 모범을, 농사가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여기까지 가야 할 거 아니야. 걸어갈 거 아니야. 맞죠? 이 적전이 있었던 동네가 뭘 것 같아? 그래서 동대문부터 걸어가 보니까 몇 리야? 10리 걸어간 거야. 그게 답 10리야. 그냥 갈게요. 괜한짓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 또 말할 거 아니야. 이게 농사가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에? 너 힘들면 나라가 너 구해준다니까? 그게 구휴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 그리고 어째 아프면 낫게도 해준다니까. 의료도 운영한 거고요. 구휴령은 봤죠? 그 유명한 황곡도 본 거고요. 황곡이 뭔데? 그럼 범의 곡식을 물려도 가을에 돌려받는 거잖아. 돌려받을 환자. 황곡. 황곡을 운영했던 기가 의창 상평창에도 있고요. 이건 누가 운영한 거야? 나라가 해?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 밖에 마을 자치적으로도 해. 백성들을 구제하는 구휼을 했던 기관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걸 사창이라고 부르고요. 마을 자치적인 건 사창. 나라에서 한 건 황곡. 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는 해민국도 있고요. 아니 해민사라 부르기도 해민국도 있고. 고려시대 본 적 있었죠? 조선은 해민국 불렀고요. 그 밖에 활인서도 있고요. 백성을 살리니까 활인서고요. 그럼 활인서 원래 이름 뭔지 알아? 대비원이야. 고려시대 대비원 기억나? 대비원에 우리 어느 종교의 냄새나? 불교라겠지? 대비란 말이 대자 대비에서 부처님한테 자비의 손말이라고. 조선은 대자 대비 못 쓰겠죠? 그래서 지금은 활인사라 부른 거고요. 두 개 있었다는 이야기지. 지방에서 재생오인의 기관도 있고. 이런 건 다 뭐다? 의료기관이다. 백성. 이건 다 뭐야? 유아책인지 알겠지? 농사 중요해. 아니
떠나지 마. 밥 먹일게. 아프면 낫게 해줄게. 달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야, 배고파? 배고프면 해결할 수 있는 구황 관련된 서적도 나온다고 했잖아. 아직 구황 작물은 아니라겠어요? 맞죠? 도토리 까먹는 법. 이렇게 까먹으면 돼. 뭐 이거 가르치는 거. 이런 구황 관련 서적들도 나왔던 게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보시는 거. 하지만 이제 강경책 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호적입니다. 우리 세금 얻기 위한 기본 장부라 했잖아. 특히 공납이나 역을 증발하기 위한 기본 장부가 바로 호적이라 했잖아. 호적에다가 어째요? 명부를 다 기재하는 거예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 또 어째요? 남성들이 모두 채우고요. 신분증도 채우고요. 그게 바로 뭐야? 호패고요.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느 지방 호적에 그 이름이 있어야 하잖아. 이 지방의 호적에 그 이름이 없으면 얘는 그 토지 이탈한 놈이잖아요. 토지 이탈 막는 거고요. 호패 신분증에 어째요? 그 지역이 나와 있으니 어째요?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거고요. 서로 감시도 시키죠. 그게 5가 작통이고요. 5쪽에 묶어서. 맞지? 튀면 나머지 집들이 연대 책임 물어야 하잖아. 그게 인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대표적으로 세금 안 내고 도망치는 방법 중 하나 뭔데요? 머리 깎으면 돼요. 에? 머리 깎으시면 된다고요. 토지에 대해 세금 안 내시면 자기 땅을 사찰에 맡겨놓으면 돼요. 에?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조선은 어쩌게 해서 철저하게 머리 깎는 걸 막는 거야. 에? 나라에 허가 받아야지 머리 깎을 수 있는 거야. 에? 아, 지금 머리 깎는다 뭔 말인지 알죠? 스님 되는 길을 막았다는 거야. 에? 그게 도첩이야. 나라의 허가증이야. 스님 되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호적 몇 년마다 작성한다고요? 3년마다 작성하는 이 호적은 좀만 더 가겠습니다. 신분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그 집에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의 처나 그리고 데리고 사는 자녀들이나 자 여기 제일 깜짝으로 나옵니다. 깜짝으로 나옵니다. 노비까지. 그 여러분 호적은요 쉽게 말해서 이 집에 사는 사람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들은 맞잖아. 여기 누굴 빼도 안 돼. 두 발로 다 써놓고 아 근데 이 중에 제외 대상이 보인 거지. 그거 제외한 거. 아 얘는 노비구나. 노비인 빼주고. 아 여기서 여자들은 빼줘야 여 남자들도 뭐 16세 미만이면 빼주고 60세 넘기면 또 빼주고 하지만 그 전에 다 써라야. 그리고 거기다 신분 표기해라야. 노비님에 빼주고 성별 표기해라. 여성이면 빼주고 나이 표기해라야. 어리면 빼주고 너무 많아도 빼주고 얘가 하지만 다 집어넣어라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호적은 가족의 내력을 확인하는 O야 X야. X야. 호적은 기본적으로 뭐의 문서야? 세금 걷기가 문서야. 그렇잖아요? 호적의 기본 성격이 딱 나오잖아. 호적은 기본적으로 세금 걷기가 기본 문서고요. 그리고 이 호주나 호주의 처가 어느 신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조상들 다 쓰는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써보는 거야.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도 쓰게 하는 거야. 그럼 딱 보면 어째? 아, 이 집안 위에 조상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신분이 뭐구나 확인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오바다. 옛날 공무원 문제 이런 거 냈답니다. 아, 내가 괜히 써놓고 후회하네. 아, 씨. 아무튼 호적이 뭔지 알겠죠? 공납의 역을 증발하기 위한 기본 문서. 두 발로 다니는 것들은 다 썼다. 그 집에 3년만 작성했던 호적. 그리고 호패 어느 왕이 만들었다고요? 태종 이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남성이 채워, 여성이 채워? 남성에게. 여기 증발 대상이 되는 16세 이상이면 다 채웠다요. 전 신분 계층이 다 채웠다요. 그 노비면 빼주면 되는 거잖아. 채운 거고요. 5가 작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첩은 승려될 수 있는 자기 허가증. 태종 이후 시행했던 도첩 이야기까지. 이랬습니까? 이런 강경책도 있었다. 왜? 이렇게 해야지 나라는 안정적으로 세금 얻을 수 있지. 토지 다 뭔지 알겠죠? 이겁니까? 불교로 빠져나가 말할 수도 있지. 달래기도 하고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보이십니까? 확인도 됐고요. 그리고 그 밖에 법률 잠깐 볼게요. 조선은 우리 고려가 진짜 달라진 점이 뭐였어? 고려도 법률은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어? 법전이 없었지. 근데 조선은 뭐가 있어? 법전이 있죠. 그 법전 잠깐 봅시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법률이 기본 법률이고요. 명나라 법률 대명률이야. 근데 명나라 법률 우리가 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맞을 리가 없죠. 그걸 보완했던 게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 형전편을 통해서 보완했던 거고요.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 중대 범죄들이 있습니다. 조선이 진짜 엄격히 처벌했던 거. 첫 번째 뭐 나왔냐? 당연하죠. 반역은 어마어마하게 처벌했을 것 같고요. 우와,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죄요? 강상제.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나요? 나만 궁금한가 봐. 읽어보세요. 삼강오륜 어긴 죄. 여러분 삼강오륜이 뭔지 알아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 좀 들어갈 게 있어. 내가 이제 삼강오륜을 잠깐 가르칠 거야. 삼강오륜을 어기는 것도 되게 중시했는데 그 삼강오륜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삼강부터 볼까요? 삼강. 첫 번째 삼강은 군신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관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부자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 한자는 괜찮죠? 내 앞에 너무 한자를 많이 써서 실수했다는 생각도 있지만 부자가 이해되죠? 세 번째 뭡니까? 부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삼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강 뭐냐면 여기서 살을 붙이면 인과 신하사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강이 있다는 거야. 이들 사이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야. 강에 붙인 게 강령이야. 인과 신하사에 지켜야 할 게. 부자 간에도 이게 부위, 자강. 되나요? 지켜야 할 게 있고. 부위, 부강. 부부 사이를 지켜야 할 게. 오케이? 그럼 누가 잘 지켜야 할까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그렇지. 얘가 잘하라는 이야기지. 얘가 잘할 일이 없고 애가 잘하는 이야기죠. 이 둘째 누가 잘해야 할까요? 아들이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아니 이 둘 사이 누가 잘해야 할까요? 그 밑에 부가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인 부자가. 이해가십니까? 이 잘하는 애들을 우리 뭐라 볼까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부르죠. 뭐? 충신. 여기 뭐라 볼까요? 효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기 뭐라 볼까요? 열부보단 열여라 부르죠. 수저라는. 이해가십니까?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한 번 더 느껴볼까요? 무슨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모든 게 평등한 관계다, 아니면 불평등한 관계다. 불평등. 맞죠?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는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수직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박아놓은 게 삼강이에요. 이해가요? 세상에 이런 질서가 있단다 라고 박아놓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삼강이구나. 근데 삼강 오륜이라고 있지. 그럼 오륜은 뭘까요? 아, 이거예요. 오륜은 장유가 있고요. 이미 삼강, 뭐, 오륜에는 군신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오륜에 더 붙인 게 장유. 어른과 아이. 또 누구? 부모, 친구.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분신 사이는 유의,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부자 간에는 유친,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는 유별, 나눔이 있어야 하고, 장유, 어른과에서는 뭐? 순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 사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요? 그래서 삼강오륜은 삼강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륜에 삼륜은 이미 여기에 삼강 속에 포함된 거 맞죠? 그지? 그리고 삼강에 빠져있는 오륜 중에 두 개만 나중에 이륜이 있는지 알겠지? 이해가요? 잠깐만 이들은 조선을 세웠던 그들은 뭐 백성들이 잘 마음 새기길 바랬겠죠. 백성들이 새기길 바랬겠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려줄 거야. 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려줄 거야. 이 도자가 무슨 도자일 것 같아? 그림도야. 삼강을 그려줄 거야.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삼강행시도. 그럼 삼강행시를 하고 나면 삼강과 삼륜이 다 해결됐지? 삼륜도 해결됐잖아. 그럼 나머지 뭐가 남은 거야? 그래, 이륜만 남았네. 이륜만 잘 알면 되겠네. 이것도 어찌? 백성은 잘 모르죠. 이게 백성들이 뭐라는 이야기거든, 진짜로. 보고 직관적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려줘야죠. 예? 쓰기도 하지만 안 쓴다는 아니야. 쓰기도 해. 그려줄 거 아니야. 직관적 그림 되게 잘 그렸어. 한번 딱 보고 눈에 들어오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이륜 행실도야. 잠깐만. 아무리 삼강 오륜을 통해서 이들이 심어주고 싶은 세상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다야. 그것도 수평적인 수직적인.
수직적 질서에 따를 박아넣는 거야. 맞아? 이걸 어기면 어쩐다고? 그럼 이건 중대범죄야. 반역이 충분하는 중대범죄라고요. 얘가? 이걸 어기는 게 다 뭐야? 이것도 한지 어렵나요? 이건 읽을 수 있죠. 뭐? 하극상이지. 하극상 용납이 안 된다. 세상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 맞아. 조선은 어느 순간부터 질서 세우기야. 이런 학문을 뭐라 한다고요? 예락했던 거 기억나요? 예락했잖아. 예라는 건 질서다. 난 조선의 발전 학문이 보여요. 그게 바로 뭐야? 예약이에요. 예약. 예약이 쉽게 간 지금으로 치 뭐야? 이거야. 아 미쳤나 봐. 또 뭘로 이렇게 한참 쓰는 미쳤나? 뭐예요? 법. 쉽게 지금의 법이야. 세상에 질서가 잡혀가는데 어기면 가만두지 않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걸 심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내가 정말 입이 간지러서 조금만 뱉어보면 그 나중에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맞게 행동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론이야. 명분론에 이 명이 이름답게 행동하는 이야기야. 이름 명자야. 가장 유명한 말이 뭐야? 군군 신신 부부 자자야. 뭘 것 같아요? 군군 임금은 임금 나와요. 신신 신하는 신하 나와요.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요. 자자 아들은 아들 나와야 한다. 이게 점점 확산돼가. 그러면 나중에 뭐겠어요? 지압인 지압이라고, 지엄인 지엄이라고 해요. 어른은 어른다고 하고, 뭐 아이는 아이라고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점점점 세상에는 이 질서 있다. 근데 강요된 건 누구한테? 다 이들에게 강요되는 거지. 얘가 그걸 처음부터 강력하게 잡아요. 그게 강상제야. 이제 조선의 질서 세우기가 보일 거야. 심각이 졌네. 다들 갑자기 한술 뿐. 이런 이 분위기는 뭘까요? 아무튼 엄벌에 처 있고요. 심지어 연좌제도 적용했습니다. 아, 이런 상하제 질서 어기는 가장 대표적인 소개 한번 해서 이 비슷한 것 중에 뭐도 있었고요. 이 강상제를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상하 질서 어기는 대표적 제도들, 이렇게 하급상한 제도를 되게 엄벌했잖아요. 전에 우리 정치패 들었던 게 뭐 있었어? 이거 소개했지. 부민고소 금지법. 정의로운 향리가 수령 고발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아작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도 해당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것도 강상제 중 하나야. 대표적으로. 주인과 노비가 있는 거야. 노비 주인 쓰레기야 쓰레기. 이런 개 쓰레기 없어요 진짜로. 도둑질하고 막 절대 없어. 진짜 어? 강도짓도 하고 사람만 죽였으면 못된 짓 다 해. 강간하고 다 했어. 정의로운 노비. 분한 거 분한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고발했어. 자 누가 처벌받는지 보이죠? 용납하지 않는다요. 이 과정에서 형벌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여러분 고려 때부터 형벌 몇 개 봤어요? 5개 딱. 기억나? 태 회초리도 때리고 장 권장도 치고 도 징역도 살리고 유배도 이렇게 안 물어봐. 아무도 총 형은 몇 개 딱 5개.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능지처참도 여기 했잖아요. 여러분 능지처참이 아니라고. 그건 거열이야. 이건 거열이야. 능지처참대 진짜 가르쳐줬죠? 회 뜨는 거라고. 그렇게 싹 뜨는 거. 진짜 우리나라가 인간적인 나라예요. 우린 거열 보고 능지처참이지 알잖아. 이거 포 안 뜨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나라예요. 괜한 말에 표정이 안 좋네. 자, 그 밖에. 조선에 이렇게 법전은 있지만, 그치? 하지만 법률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처벌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관습법에 따라갔고, 그죠? 당시 소송은 정말 많은 게 뭐냐? 노비소송이 많았고요. 왜 노비가 주요 재산이잖아. 땅번 노비가 제일 머리 아픈 게 있지. 얘가 노비이냐 아니냐. 첫 번째.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양민이냐 노비이냐 판정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노비 신분 결정 문제다. 판정. 두 번째 어떻게?
서로 다른 집 노비가 눈이 맞았을 때 그 자식은 누구 거냐? 소유권 문제. 이런 게 심했다면 난중에 뭐도 심했다고요? 산속 문제. 한번 소개한 적 있었지? 안 했나? 산속 이야기? 여러분, 조선시대 이제 풍수지리가, 조선 이제 유학의 나라잖아요. 성리학. 충효가 강조될 거고, 효가 강조되면서 부모는 어디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 풍수지리에 섞인 게 명당에 쓰고 싶을 거예요. 명당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누가 이미 썼어. 어째? 파내고 싶겠죠? 파내고로, 진짜 독해. 파내고로 쓰고 싶을 거 아니야. 누가 파내고 썼어. 우리 아버지 올라왔는데 관이. 난리 나겠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산송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 효의 개념이 뭐 풍수지리에 섞이면서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산송이야. 확인돼 볼 수 있고. 그리고 저서 여러 사법기관들 잠깐 보시면 이런 법률을 다뤘던 사법기관 이미 들은 바 있어요. 중앙에서 의금 뭐해? 중재인 잡아야 되고 의금부도 받고 사원부 관리들을 감찰했던 관리들 부정 비리 있으면 잡아들여야 할 거 아니야. 육조 중에 형조가 이거 담당하기도 했고, 그죠? 이건 여러분 이미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중앙관청에서. 이게 낯서네. 장례원 일부러 한자를 써준 거야. 이건 잘 썼다. 네, 써놨으니까 안 헷갈리지. 장례원이 뭘까요? 잘 모르시나요? 여기다 나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써주면 되나? 노자랑 써주면 이걸 두멈치 읽어봐. 얘인지 알겠어요? 레가 얘니까 얘 주가 된 건 레가 된 거잖아. 앞으로 쓰면 얘가 아니야. 고쳐 읽어봐. 뭐라 썼어? 노예. 노예가 뭔지 몰라요? 노예. 오케이? 노예를 관장했다. 노비를 관장했다. 그게 장례원이고요. 세조도 설치됐다. 왜? 노비에 대한 이런 판결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야. 말했잖아. 얘가 노비냐 아니냐. 이 노비의 주인 누구 거냐. 이해가십니까? 그 판정기관이 바로 장례원이고요. 그 전국인 노비 문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불탄 곳이 어딜 것 같아? 여기야. 조선시대 제일 먼저 임진왜란 때 왜군 들어오자 제일 먼저 불탄 곳이 여기예요. 노비들 한 맺혔을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불지르고 싶었지. 왕은 튀었고. 지방에서는 여러분 지방관들은 어째? 행정법에 사법권도 있는 거 맞지? 서울 같은 한성부나 지방을 치면 수령이나 관찰사 맞지? 다 사법권인 거 확인했을 거예요. 우리 수령이 칠사에서도 확인했잖아.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갖고 있잖아. 관찰소도 사법권 행사할 수 있어. 재판 이야기 했잖아. 억울한 게 수령한테 먼저 재판하고 억울하면 다시 가는 거야. 관찰사에 또 올라가고. 이해가시죠? 사법기관. 다 이해됐습니까? 형천사회. 자, 우리 조선 한번 시대를 한번 다 쪼개볼게요. 개국부터 개항까지 우리 보는 게 조선이라 배웠고, 판으로 쪼개면 임진왜란 계기로 판을 쪼개볼 수도 있지만, 전후기로 쪼개볼 수도 있지만, 그지? 하지만 내가 정치편을 말했잖아요. 이렇게 쪼개는 게 과연 맞는지. 정치 편이 어째요? 임진왜란 계기로 안 쪼개졌던 거 확인했지. 사회편도 그래요. 임진왜란 계기로 쪼개지지 않아요. 자, 우리 먼저 조선 성종까지를 여기까지 문물가치를 쫙 정비했잖아. 이때 누가 지배했어? 관학이 지배했지. 문물가치를 기가 막히게 잘 정비했잖아. 이때 딱 완성해서 올린 게 바로 뭐라고요? 경국대전 소개했잖아요. 이게 조선 초기였다며. 자, 근데 조선 중기는 언제였어요? 붕당들이 형성돼. 붕당 정치가 전개된 게 조선 중기였잖아. 마치 그게 왕으로서 언제? 선조. 그래서 선조 이전까지. 이때는 무슨 시간을 본 거야? 이 관학이 비언지 훈과되고, 맞지? 그 관학을 이 훈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지방에 올라든 살인, 그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네 번에 걸친 이 싸움, 그걸 뭐랍니까? 사화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누가 이겼다고요? 살인이 이겼다니까. 그리고 살인들은 지들이 당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공전의 미학을 하면서 정치를 쫙 끌어갔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조선 중기 붕당 정치 시간을 본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 붕당이 처음 분화된 게 여러분 제일 당황이 그죠? 임난전이 다 쪼개졌지? 동서인도 쪼개지고 북남인도 쪼개지고 기억나요? 임남 계획으로 쪼개진 게 아니었잖아. 전부 다 이미 다 쪼개졌고. 그리고 이후에 그 전개 과정을 쭉 본 거잖아. 이게 붕당 정치 시간. 하지만 그 붕당 정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라겠어? 공전의 미학. 근데 그게 언제 깨졌다고요? 숙종대 와장창창 깨졌다. 기억나요?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다? 경신왕국이라고 불러요. 전국이 확 뒤집어졌다고.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내가 소개해줬죠. 뭐라고요? 숙종의 와이프 이야기도 했잖아. 이년왕과 장희빈 이야기 소개했잖아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기억나죠? 그게 단순한 궁정 치정극 이야기가 아니라 했잖아. 전국이 확확 뒤집어지는 황국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였다고. 그리고 끝도 뭐해서 죽이는 거였지? 결국 장희빈 죽었잖아. 그럼 장희빈과 관련된 장희빈을 지지했던 붕당이 몰락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공존의 미가 완전 다 깨졌다니까. 붕당경이 변질되었다. 그게 후기의 시간이라잖아. 그 붕당경이 변질될 때 왕은 이걸 시정하려는 탕평도 이야기해보고 그게 실패 더 악화된 세도 정책에 보는 그게 후기라겠지. 한번 대충 읊어보면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몇 등분 했다? 3등분. 초기, 중기, 후기. 오케이? 나는 딱 여기까지 할 거야. 중기까지. 됐죠? 이제 부착합니다. 자, 조선 초기 보자. 이걸 지배한 건 누구라고요? 관악이라니까. 자, 우리 관악 미쳤다. 네 글자 기억나요? 얘들 분명히 성략자 맞다고 그랬어. 근데 그들의 성략은 뭐였어? 수단이라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회개혁의 원리로 봤다니까. 성략 지상주의가 아니라니까. 여러 차례 말하잖아요. 이들도 아니 이렇게 이들 4대 있다니까. 하지만 이들은 4대주의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얘 목표는 네 글자 뭐라고요? 부국강병. 그만하죠. 부국강병. 그치? 야, 부국강병 한다고? 그럼 여러분 부국강병에서는 자, 중앙 집권해야 돼, 지방 분권해야 돼. 중앙 집권해야지. 특히 고려까지 힘을 가졌던 이런 표현을 쓰면 듣기 싫을 수도 있나? 아무튼 이렇게 표현 잘 지역의 깡패죠. 백성들이 소나기 들고 흔들어대도 누구야? 향리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조선 진짜 향리 잡으려고 했다니까. 힘 있던 향리. 그 누구한테 힘 몰아줬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향리 잡혀 중앙 집권. 그래서 모든 군현에 파견했잖아. 누구 파견했어요? 수령. 그래서 수령한테 완빵으로 밀어줬잖아요. 누구 잡으라고? 향리. 그래서 수령보다 세스 약했어. 미친 듯 셌다는 그 수령에 7사라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행정사법 군사권 다 줬다니까. 너무 세니까 왕 기분 어땠어? 아이 미묘했다니까. 그래서 몇 가지 어째 견제 균형점을 덧붙인 거라니까. 가장 대표적인 뭔데요? 수령 자체의 페널티가 바로 뭔데? 첫 번째가 상피라니까. 자기가 연고인이 정이 절대 파견될 수 없고. 두 번째 뭐야? 임기제라니까. 5년 임기 딱 임기 제한했고. 그리고 중앙에 하나 더 파견했지. 누구? 각도의 관찰사례를 보내서 얘를 감찰게 했잖아. 맞아? 하지만 수령은 기본적으로 셌어. 향이 다 잡았다. 조선 초기는 이 수령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사회를 건설하는 게 조선 초의 모습이야. 이걸 확인한 거야. 여기가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 아는 거고. 오케이? 자, 다시. 문제는 그다음이야. 하지만 사화를 거치면서 결국 어째요? 이 살인들이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계기로 홍구 제꼈다며요. 그리고 어째요? 세상을 장악했다며. 얘들이 꼭 뭐라고요? 목표는 뭐라고? 맞잖아. 성략이라니까. 진짜 성략 지상주의가 바로 살인이라니까. 얘들은 진짜 성략적 사회를 만들고 싶어. 성략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 이들은 성략은 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관악 훈구에 비해서 이들은 어째 정말 성략 지상주의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지역 사회부터가 철저히 뭐야? 성략적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니까. 성략이 가장 투철한 사람. 이 땅을 정말 성략적인 모든 질서로 바꿔놨으면 좋겠네. 에? 그 사람 누구냐? 그럼 투철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야?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해. 아씨,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고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고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걸 네 글자로 부르는 거야. 뭐라고? 그럼 그걸 향촌자치는 거야. 향촌자치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 고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해가요? 자, 그럼 향촌자치를 하려면 그럼 내 고장이 내 손에 딱 떨어져야지.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을까? 자, 얘들은 어째요? 이 살인, 그 사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가 뭔데? 유양소구요. 유양소가 뭐였어? 쉽게. 기억도 안 나? 지방의회였어. 두 번째, 이래서 만든 게 서원이고요. 그리고 이때 보급한 게 바로 뭐냐면 향약이에요. 무슨 말 잘 모르겠죠? 내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먼저
사족 중에서 이 양반 사족에 힘 있는 사족끼리 먼저 똘똘 뭉칠 거 아니야. 힘을 모으는 거 지들끼리. 사족 중에 아직 일부가 힘 있는 사족끼리. 그래야지 어째 향촌의 행정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령과 맞짱을 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게 뭔지 아세요? 그게 유양소야. 이게 유양소라고 첫 번째. 그다음 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힘 있는 사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전체 사족이 있을 거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뭉치게 만들어야지. 다 뭉치게 만들어야지. 이해가요? 그게 바로 뭘 것 같아? 이걸 다 뭉치게 하는 게 서원이야. 기능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런 거야. 그다음 뭐게? 그다음 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힘 있는 양반들, 아니 전체 양반들도 다 모였어. 그러면 어째 이제 전체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럼 전체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을 집어넣겠지. 마을 자체를 만드는 거야. 마을에 자치 조직을 만든다고 다 같이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에 누구도 있고 일반 농민도 있고 심지어 노비까지 집어넣어서 꼼짝내 딱 틀어지는 거야.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향약이야. 새로운 조직체. 약간 설명이 되나요? 이 지역사회가 누구 손에 딱 떨어져. 그럼 사족 손에 딱 떨어지는 거야. 얘들이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 첫 번째 지들만의 의회를 만들어서 힘 있는 게 다 뭉치고, 아니 전체 사족을 아우르기 시작하고, 아니 그걸 바탕으로 저 밑에 백성을 다 같이 긁어 모으는 거예요. 꼼짝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향약. 그러면 이 지역사회는 완전히 누구? 얘들 손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삼도만 차요. 좀 다가왔어요? 자, 이걸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이제 살 붙일 거야. 자, 위양소가 뭐라고요? 그럼 그 지역에 힘 있는 사족들이 지방의회라고요.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이 지방의회 아무나 출입하면 안 되지. 사족이라도. 힘 있는 사족과 출입해야죠. 그럼 뭘 뽑아야 돼? 지방의회가 있으면 지방의회? 의원 뽑아야지. 지방은 의원 뽑아야 하지 않아요? 그 의원 명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양소의 명부를 뭐라 볼까? 우리 명부를 한 글자로 뭐라 하면 되겠어? 안. 그 뭘 작성했다고요? 그럼 향안이야. 향안에 등록됐다는 게 유양소의 뭐? 지방의회? 의원 됐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뭐겠어? 지방의회, 의회 개최, 총회 개최해야지. 열어야 할 거 아니야. 의회 열어야지. 다 읽어봐. 뭐라 써 있어. 그래서 향회를 개최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의회도 운영규칙이 있어야겠지?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규칙이 있어야 할 거냐? 운영규칙 뭐라 볼까? 그래서 향규를 제정하는 거야. 의회 굴러갑니다. 그럼 의회 뭐가 있어야 돼? 의장단이 있어야죠? 자, 있습니다. 의장을 뭐라 불러요? 의장단을. 그게 향임이야. 이게 의장단이야. 그럼 여기에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겠죠. 의장 이름 읽어봐. 좌수. 부의장 읽어봐. 별과. 이해가요? 야, 지방의회 딱 세워졌네. 여러분 지방의회는 누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긴장관계 유지하는 거야. 아, 쉽게 말해봐. 여러분 내 산동에 성남시니까. 자, 성남시 의회야. 어디가 긴장관계야? 성남시장과 긴장관계야. 복잡할 거 없어. 이해 가시죠? 의회쌤이 시장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럼 유양소는 어디가 타겟이야? 이게 타겟이야. 행정을 하도 되게 경쟁하는 거야. 그 힘 있는 사족이 똘똘 뭉치요. 의회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정말 조선 초에 미리 말해줄게. 다시 한번. 조선 초에 중앙의 권력을 강조했던 왕일수록 뭘 날리겠어? 유양소 날려. 자, 우리 조선 왕들 한번 떠올려 초에 태조도 기억나고 태종도 기억나고 세종도 기억나고 세조도 기억나고 성종도 기억나요? 자, 날릴 사람 보이지 않아? 왕들 성격 보이니까 날릴 사람 첫 번째 누가 날릴까? 태종 날릴 것 같아? 살릴 사람 누굴 것 같아? 세종 살리지가 있죠? 다시 날릴 사람 보이죠? 누구야? 세종 날리겠지? 다시 살릴 사람 누구야? 성종 살리는 거야? 아, 뻔히 보이잖아. 얘 왔다 갔다 얘 애우는 게 아니야. 왕의 성격이 보이면 살릴 사람은 날릴 사람이 보이는 거야. 이거 제 페이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족들 사이에 딱 오자 이제 어째 위양소는 안 날라가. 지방에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야. 이제 탄탄해졌죠? 이제 그다음 뭘 것 같아? 아예 전체 사족들을 다 묶어내야 한다며.
힘있는 사족들이 또 의외로 좀 다 뭉쳤어. 이제 전체 사족을 아울러야 한다며. 그래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뭐야? 그래서 세워진 게 서원이야. 서원이 어떻게 전체 사족들을 아우르는 줄 알아요? 봐볼까? 자, 우리 서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학교죠. 공부하는 학교야. 그러니까 강당이 있어요. 그리고 어째요? 우리 조선의 학교는 기본적 성격이 뭐냐면 다 기숙학교예요.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야. 조선시대 모든 학교는 다 기숙사에 있어요. 성균관도 기본적으로 뭐 있겠어? 기숙사 있어요. 조선의 기본적 학교는 다 기숙학교야.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사족을 아우른다는 느낌이 안 나지. 사족이 이 학교 다녔다 하더라도 이거 아우른다니 느낌이 안 오네. 이게 보니 딱 떨어진 거야. 뭐가 있어? 사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굴 제사 지내? 선현. 선현이 뭘까? 선생님이야. 우리가 하나의 사상적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한 선생님 밑에 다 제자야.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지 말자야. 나를 낳아준 게 아버지지만 육체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나의 사상적 아버지도 있다. 그게 우리 선생님이다. 잊지 말자야. 그게 선현제사야. 선생님 모시는 거야. 아,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의 사상적 공동체. 이걸로도 안 먹히지. 그래서 뭐 하냐? 이것도 서로 친해져야 하잖아. 읽어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끊을기를 자리한다니까. 향, 뭐, 음주래.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친해지고 싶어. 똘똘 뭉치하겠어. 뭐해? 여러분 스터디 짰어. 대학 가서. 그지? 공부하려고. 자, 스터디 짰어. 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떻게 해? 에? 맞죠? 번갈로 한 잔씩 꺾이는 거야. 다 같이 모여서. 왜? 진짜야. 목적이 이거야. 얘가요? 그래서 그 지역 사족들을 아우르기 시작한 거야. 다 뭉쳐. 이런 소원이 처음 세워진 게 언제 알겠어? 중종 때. 주세문이 처음 세웠다겠죠? 이름 뭐라고요? 백운동 소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걸 이제 공식화 좀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이왕이 건의했다니까요. 여기다 뭐 내려주라고? 그럼 액자 현판 내려주라고. 그래서 백운동에 뭐라 소수한 이름이 내려가는 거예요. 국가의 공식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근데 솔직히 백운동 소원에 이왕의 건의로 소수라는 새로운 액자 현판이 내려왔어. 거기 서원의 그 생도들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 우리 선생님 분명 백운동이나 세웠는데 소수 왕이 쓰긴 했지만 이걸 받아야 여러 고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몰라. 난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미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내렸으니까 받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어. 왼손에 뭐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네? 뭐가 있는 것 같아, 문서가. 꺼내서 봤어요. 이 소원에 소속된 토지에 대한 면세를 향한 거. 기분 좋아, 나빠요? 마음이 많이 풀리는 것 같죠? 이쪽에도 뭐가 느껴지는 것 같아? 에? 이건 뭐지? 종이네? 문서 같네? 꺼내서 봤어요? 뭐라 써 있는데? 이 서원에 너비 수십 구를 하사하노라. 이 순간 모두가 엎드려서 외치겠죠. 성원이 망각합니다. 이제 각지의 성원들은 설립되고 그 성원들이 뭐? 이 사익을 받고요. 사익의 혜택이 뭔지 알겠죠? 토지에 대한 면세 혜택과 노비 하사야. 대신 뭐가 악화될까요? 국가 재정 개판되는 거예요. 이제 왕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향촌 사이, 지역 사이는 누구 손에 사족의 손에 떨어지기 시작했다야. 그 사족들이 주축이 되는 건 어디다야? 중심체는 서원이다야. 서원과의 돈도관계 너무 중요하다야. 그래서 왕도 계속 사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사족들은 더욱더 어디에 몰리고요? 서원으로 집중화되기 시작하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어째요? 사상도 공동체를 확인해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힘 있는 얘는 어디로 가고요? 지방의회까지 진출해 가고요. 그 자기 이름 어디다 올리려고 하고요? 향안에 올리려고 하고요. 제일 폼나는 애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야? 의장 되고 싶은 거야. 이쯤 되면 어째 수령 하나도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지역사회 내수는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욕심 어디야? 이제 아니야. 그래서 중앙 안 가네. 이제 하층민까지 다 잡으면 되지. 새로운 조직제 짜겠죠. 이제 사족을 넘어서 저 노비까지
마을 자체를 짠다니까요. 그 마을 자체가 뭐라고? 그럼 그게 향약이라니까. 하층민까지 아우르나. 갑자기 명분 없이 온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어. 우리 상부상. 우리 서로 돕고 살았지 않냐. 마을 자체에 뿌려야지. 근데 우리 마을 자체 어떻게 운영할지 규율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규율. 그러면서 이걸 가르치는 거야. 삼강 오름 가르치는 거야. 의도가 뻔히 보이지. 결국 뭐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세상에 뭐가 있다. 상하적 질서가 있다. 너와 너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분신이 다르고 부자가 다르고 부부가 다르고 장유가 다르듯이 세상은 그런 질서. 너와 나의 관계도 이런 관계다. 개기면 너 죽어. 맞아? 개기면 너 죽어요. 그래서 이 향약이 나쁜 기능이 뭘 것 같아? 지배층이 사족이 누구? 하층민을 뭐 수탈하고 억압한 도구가 바로 뭐야? 향약이야. 그래서 어째요? 먼저 사족끼리 조직을 만들고 두 개를 합치면 되잖아. 하층민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합치는 거야. 그 마을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너와 나는 상하적 질서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마을 자체에 마을 자체 회장 누가 하겠어요? 사족이 오겠지. 자체 회장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약정. 왜 약정인지 알겠어요? 향약의 그래서 약정이야. 실무 간사도 필요하죠. 그것도 누가 하겠 사족이 하겠죠. 실무 간사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벌을 수 있어. 시골이야. 새로운 마을 자체가 형성된 거야. 야, 이런 마을 자체 짜야 한다. 누구부터 이야기하고 조광조부터 이야기한 거야. 지금 꽉 잡으려면 마을 자체 짜자. 그래서 상하적 질서를 가르치자. 근데 조광조는 어째? 기묘사로 날아갔죠. 향의 보급에 결정적 기여를 못했잖아. 진짜 보급한 사람 누굴까요? 이렇게 만나면 이 두 양반이 좀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향이나 혹은 자기가 지방관에 있는 곳 지역부터 이걸 짠 거야. 짜게 시킨 거야.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이왕과 이의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이왕이 뭐? 예안 향약도 있고요. 이에 뭐? 성원이 어디냐면 저 청주에 청주. 충북 청주. 청주 한 지역이 서홍구란 곳이 있어. 지금 청주에. 청주. 그리고 황해의 해주. 이런 향약을 전국적 보급에 결정적 기여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야. 이왕과 이의야. 이렇게 된 거 같지? 지역사회 누구 손에 떨어졌어? 사족성이 확 떨어진 게 보여요? 느낌 왔어요? 그 전사회가 정말 사족성이 딱 떨어지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뭐겠어? 진짜로 실현해야지. 이거잖아요. 실현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강조 학문이 뭐겠어? 이거야. 아, 씨, 나 잘못해서 한자 너무 많이 썼어. 씨. 씨. 이게 진짜야. 뭐에 대해 보아. 뭐 만들까? 보아기 뭐 만드는 거야, 학문이니까. 족보. 이제 하층민이 계속 박아놓고 너와 나는 근본적 다르다니까. 근본적 때려박기 시작하는 거야. 신분적 우위성 압벌이 족보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 족보가 만들어져. 우리나라 진짜 족보들은 이 이후부터야. 16세 이후야. 아니, 솔직히 16세기 족보는 우리나라 족보 총 다 해서 4개인가 5개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많은 족보는 다 조선 후기 족보예요. 당혹스럽죠? 아니, 우리 족보가 그렇게 얼마 안 되냐?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학문도 보고 가겠지. 세상은 질서야. 이 질서의 학문이 뭐라겠어? 이해하기라. 이해가요? 이해포 신분적 우위나. 이러면서 어째 세상에 다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남녀도 이제 상하적 질서야. 남녀도 상하적 질서야. 집안에도 뭐 근본이 있어야 한다야. 그게 종법이야. 그래서 누가 중심이다야. 이제 처와 처분 구분이 되고 아니 처의 자식 중에서도 뭐 맏아들과 아니 아들과 딸은 구분이 되고 이제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을 중심으로 그게 종법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변하기 시작하겠죠. 발칙 변한지 알겠지? 이제 남녀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평등이라 뭘 향해서? 불평등을 향해서. 이해가요? 근데 이게 제일 늦게 실현된 건 요 모습이야. 그게 언제냐? 임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남녀 불평등은 조선 전기까지가 아니야. 대부분 언제야? 조선 후기. 임난 이후에 보이는 모습들이야.
점점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확립됨에 따라서. 이해가요? 사족은 사회적으로는 신분적 우위도 확보하고 가족으로 치면 어째요? 이제 남녀 차별. 집안의 근본은 부계 중심으로 아들도 맏아들 그것도 적장자를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조선 후기 때는 임난일에 근본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걸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가족. 이해됐습니까? 그래도 괜히 이거 썼다. 뒤에 성화부 이야기 뒤에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이해가요? 이제 조선 중기 사회가 조선 사회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조선 초기는 철저한 수령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향촌 사회로 갔다면 하지만 조선 중기에 와서 어째요? 이제 사족 중심의 마리조 향촌 자치지 사족 중심의 사회가 완전히 형성되는 거죠. 거기에 삼두마차가 존재했다는 거. 지방의 유양소나 그들의 결속을 위한 서원이나 그리고 하층민집에 대한 향야 이걸 봤던 그들은 조선사를 갈아엎어버리는 성리학적 사회가 딱 실현되는 거죠. 이건 널리 보급된 게 보학, 족보만 이런 예약도 보급돼요. 맞아. 이런 과정에서 가족도 확 뒤집어질 거예요. 공감이 돼요? 이제 우리 가족제도 바뀐다겠죠. 우리 조선 전기가 가족을 잠깐 볼게요. 이때는 이제 고려부터 내려오는 조선 전기까지 가족들 보시면 특징 아직까지는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잡힌 게 아니죠. 이땐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계도 중요하지만 모계도 중요한 거예요. 결혼생활 기본적으로 일부 일체제이고요. 기본 바탕인 거고. 이런 나이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말했죠. 이때 우리 결혼생활 기본 바탕은 뭐라고요?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장가 간다고요. 원래 혼인의 기본 형태는 처가살이라고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게 뭔지 당황하지 마시고. 나 그래서 한글 썼어요. 남기 여가. 뭔 말인지 알겠죠? 남자가 어디 간다야? 여자 집 갔다는 이야기야. 서류 부가 뭔 말인지 알겠죠? 아이씨, 사이서자. 사이가 부가 이건 뭔지 알겠어요? 우리 부부할 때 봤어요? 그죠? 부인 집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뭐예요? 장가 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일본적 혼인 형태 장가 갔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녀 기록 여러분 이렇게 부계나 모계 다 중시한다면 여러분 이때 아직 족보랑이 몇 개 만들어지지 않을 때니까 대부분 호적이 기록되는 거겠죠. 아들과 딸 어떻게 이루겠을 것 같아요? 아들 쓰고 딸 쓸까요? 아들 딸 나이 순대로 쓸까요? 당연히 나이 순이죠. 그죠? 출생연도별로 기록하는 거고요. 제사 누가 모실까요? 아들이 모실까요? 딸이 모실까요? 응? 그렇지. 아들 딸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는 아들 딸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뭐라 부르고요?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모신다. 윤회랑 돌아간다는 얘기야. 봉사가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윤회봉사고. 만약에 그 집에 딸밖에 없다. 아들이 없다. 근데 그 딸이 죽었다. 그럼 누가 모실까요? 외수. 아이씨, 사이면 딸 죽었을 때 사이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깔리겠지. 누가 모실까요? 외손자가 모시는 거예요. 당연히 외손봉사예요. 이 외손봉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번 소개해 줄까요? 그게 율곡이에요. 한번 이야기했잖아. 우리 신사임당 집이 어떤 집이라고. 모기로 내려온 집이겠죠? 율곡의 아버지가 처가살이 시작했다고. 그때 장인이 그 사임당의 아빠가 위로했다고 했잖아요. 힘드냐고. 나도 그랬는데. 그래 더 위로 한 마디 되겠다 했잖아요. 우리 장인도 그랬는데 이게 모기로 내려온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사임당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그 집에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중 딸 중 신사임당을 가장 이뻐했던 거고. 그래서 네 아들이 제일 똘똘한 쟤. 내 쟤한테 집 물려줄 테니까 제사 지내라 시켜라. 그래서 율곡이 그 집을 받고 제사를 모셨어요. 16세기가 임난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돌아갔던 세상이라고요. 근데 이 제사가 왜 중요한지 소개했죠.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 여러분 제사를 모셔야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우리 유산을 주는 이유가 있다 했잖아. 제사 모시라 죽는 거라니까.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이 제사 모시라 다른 아들을 입양할 필요 있어 없어? 없으면 되잖아요. 딸이 모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외손자가 모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유사 아들을 우대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돌아오면 모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준분상속이고요.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 족보에 딸이나 딸과 결혼한 사이나 그 딸이 낳았던 외손자는 여러분 이 족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부계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한 거라고요? 모계도 중요한 거라고요. 사이와 외손도 기재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족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입니다. 내가 옛날에 유료 강의할 때도 이것도 현상금 본 적도 있어요. 이거 이전에 족보를 우리 집이 갖고 있다. 이게 조선 성종 때 첫 번째 족보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이 이전 족보를 우리 집이 갖고 있다. 제가 1억을 주고 사준다고 현상금을 걸어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집은 1억 없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조선 성종 때. 이 족보 누가 만든 줄 알아요? 써있죠. 어느 족보라고요? 안동 권씨라고. 그러니까 권씨들이 만든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여했던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우리 문 앞에 들을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게 서거정이에요. 서거정? 권씨 아닌데? 그럼 그가 뭐란 이야기야? 됐나요? 외손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 족보는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초에 여자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기록이 나오는데 무슨 재혼 남편도 이름 기록돼요. 그래서 이름이 후분지 알겠죠? 뒤 후자 써서. 그래서 이걸 막뒤에서 성종 때 뭐 한 거야? 나라가 치산지대 했잖아. 재혼 오지 말라고. 누굴 인지로 잡았어? 그럼 엄마에게 제일 큰 인지는 자식과 손자잖아. 그 후손이잖아. 그래서 아들과 손자에게 뭐 한 거야? 차별 줬잖아. 그래서 이런 재혼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를 볼 수 있어, 없어? 그러지 말라겠지. 본다고 했지. 무슨 걔가 천민이야, 양민이면 다 과거를 본다고요. 그런데 제일 보고 싶은 과거는 못 볼 뿐이라고. 문과를 못 본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조선은 분명 고려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굴 차별하고요? 서울 차별이야. 고려 때는 서울 차별 없어요. 서울 차별하기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서울 금고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야? 조선 와서예요. 어느 왕 이후에 그것도 태종 이후잖아. 문광시에 제약을 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종 때부터 이 엄마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고요. 자식을 통해서. 제가 아니라 자손, 아들과 손자에 대한 문광시 맞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살았던 조선 전기 사회가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조선 중기로 하면서 속력적 사회 질서가 강화되기 시작한다니까. 그 모습이 임난 이후에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해가시죠? 사임당에 대한 뒷이야기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율곡이 진짜 엄마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기록을 남겨요. 그게 행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살았고 쭉 기록을 남겨요. 그 행장 속에 아빠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도 많아요. 아니 엄마 얘기가 쓰다 보니까 엄마가 따라서 아빠도 나올 거 아니야. 거기 엄마 진짜 멋있는 일이 쫙 깔려 나오는 거고 진짜로. 그 시대를 너무 당당히 살아갔다. 사임당이 자기가 죽을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대충 몸이 너무 쇠약해지니까 되게 죽을 줄 알았던 것 같고 죽기 전 3달 전에 이제 남편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곡 아빠가 그 술집 주모죠.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과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눈치를 채요. 아이들이 아직 달 컸는데 자기 죽고는 그 여자가 분명히 들어올 게 뻔히 보이더란 말이야. 후처로. 그래서 사임당이 말을 해요. 재혼 금지. 진짜로요. 재혼 금지라고 말해요. 하지 말라고요. 그 남편이 발끈해요. 그럼 나 평생 혼자 살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야, 이 아빠도 좀 세지 않아요? 근데 와이프 아파 죽을 것 같으면 좀 나중에 재혼하더라도 그냥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지. 가서 와이프 오고 진짜 논쟁을 해요. 내가 왜 재혼하면 안 되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임당이 실제 예를 다 들어요.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실제로 네가 왜 재혼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더 훌륭한 너보다 훨씬 당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이 왜 재혼을 안 했는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재혼하지 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본식 표현 현모양처가 맞나요? 전혀 아니고요. 정말 당당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 아버지 결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가장 당혹스러운 이야기는 재혼을 했다예요.
근데 아무튼 율곡은 엄마 돌아가실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때 그 금강산일 거야 아마. 스님 댁에서 그 출가도 해요. 세상에 그 꿈을 버려요. 저 송기는 이제 어째요? 성략 사주에서 강화됐지. 완전 다른 분위기죠. 이제 우리 주자가 누군지 알죠? 성략을 집대성했던 그가 만든 집안의 예법들이 보급되고 사대부들은 주자가 만든 가래 예법을 보급에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먹힌 게 이제 조선 중기로 가면서부터. 그래서 성략적 의식과 이절이 발달하고 종법적 질서가 확립된다고 했잖아요. 종법이 뭐라겠어요? 남성 중심에. 남성도 어째? 아들 중심에. 아들도 적장자 중심에. 본처의 맏아들 중심으로 모든 판이 짜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목에는 아니죠. 철저한 부계 중심으로. 그래서 강조된 게 뭐라고요? 이러면 점점 이 세상에는 수직적인 질서가 때문에 확인되는 거고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효가 강조되고 여성에게도 어째 정제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효자나 연례를 표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여러분한테 현모양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표현이 아니라고. 현모양처 우리말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예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라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성 중에 훌륭한 여성들을 표현한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 그렇지. 열려고 집안 시대거릉에 잘하는 사람은 뭐라 부르겠어요? 효자가 아니라 효부라 불렀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조선 후기 최고의 여성들의 표현은 효부와 연려예요. 연려 효부 이야기지. 현모양처럼 일제강점기 한자예요. 일제에서 이식당한. 그게 나중에 그게 군국주의 정책과 관련있다는 것도 또 보게 될 거예요. 결혼생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장가 갈까요? 시집 갈 거예요? 이 시집 가는 거예요. 바뀐 거지. 이제 기본적으로 시집살이에요. 그 시집살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용어 봐주세요. 뭐라고요? 친형이야. 이제 신랑이 여자를 마저 데려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친형, 직접 맞이한다. 남자가 여자를 맞이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시댁 가는 거지. 그 가는 길을 이렇게 불러요. 신행이라고 해요. 이제 여자가 어디 가는? 시집 가는 길이에요. 그걸 신행이라 불러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축접도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 누가 모실까요? 그럼 아들이 모시죠. 아들도 뭐 본체자, 적장자가 모실 거예요. 그럼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데려와야지. 이제 입양이에요. 그러면 재산 누가 상속받을까요? 그럼 아들이죠. 적장자 중심으로. 장자가 되는 거고. 그럼 둘째는 어째? 둘째 아들부터 어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놀부에 대한 변명을 해줄게요. 억울한 놀부. 여러분 흥부자는요. 조선 전기 소설이에요? 조선 후기 소설이에요? 후기인지는 아시죠? 가족제도 어떻게 바뀐지 알겠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흥부와 놀부 가운데 누가 제사를 상속해야 돼요? 놀부가 상속해야 하는 거예요. 장자가 놀부예요. 자, 그럼 재산 누가 물려받을까요? 놀부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흥부가 재산을 못 물려받은 건 놀부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에요. 놀부는 그 당시 가족제도로 이제 따라갔을 뿐이에요. 놀부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족보도 이제 보이죠. 이제 아까 이제 보호하기 보급이 활발해진 다음에 조선 후기 와서는 우리 임난 전반에 족보 몇 개 안 됐다니까요. 이제도 본격 조선 후기부터 임난 이후부터 열심히 족보 만들기 시작하고요. 외소는 어째요? 거의 기록되지 않는 거고요. 부계 중심으로만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의 기록 순서도 뻔히 보이지. 출생 순서가 아니겠죠. 나이 순위 아니겠지. 누가 먼저야? 아들이 먼저야. 딸이 뒤죠. 선남 후녀가 되는 거고요. 이제 부계 중심의 가족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럼 친족 집단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볼까요?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문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왜곡된 여러 가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되게 당혹스럽죠? 예전부터 우리 이렇게 살았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조선전기 저희 조상이 자기 조상이 아니지 않는 한, 고려시대 조상이 자기 조상이 아니지 않는 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우린 대부분 시기를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살아온 건
길어봤자 17세기 이후라고요. 길어봤자. 기껏해야 400년 채 되지 않은. 하지만 더 많은 시기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보이죠? 이제 북의 중심으로. 기존에 어째요? 외가나 처가나 이제 유대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철저히 북의 중심을 쓰니까. 이제 북의 중심에 뛰어난 조상들도 모시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걸리면 사후라는 거고요. 사후는 누구 모시는 거고요? 조상 모시는 거예요. 집안에 뛰어난 조상들 모시는 사후도 많이 건립되고 문중은 더욱더 강화되며 그리고 같은 성식끼리 모여 살기도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동성촌락 혹은 동정마을 이런 게 조선 후기 때 좀 더 확산돼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가장 중대한 변화는 언제요? 조선 후기 때의 변화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전통시대 가족제는 이런 거 아니었어? 라는 이미지는 17세기 이후 이야기예요. 이게 좀 더 보편화가 가 특히 18, 19세기 가서. 진짜 오래되지 않아. 길어봤자 400년 넘어가지 못하는. 그게 가족의 모습이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향촌사회가 그 사족의 손에 넘어가면서부터 성리학 질서가 어떻게 확립되는지 과정을 보고 그 가족제도가 어떻게 뒤틀렸는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